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7%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오늘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천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92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천억, 기관 투자자가 1200억 매도하면서 마찬가지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또한 다우와 나스닥이 1.7%, 2.2%까지 내려가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니케이는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도 선방을 잘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떨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났고요. 나스닥이 2% 가까이 떨어진 이유가, 이 주된 이유가 경기 둔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경기 위축 속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경기가 위축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기준이 되었던 것은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 이 우려가 고조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는 감축되기 시작한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을 받았을 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또 발견이 되면서 그 여파가 나타났고요. 이제 중국에서 또 한 번 새로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종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에 이 우려감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증시를 지금 영향을 주었고, 둘 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던 지금 이제 PMI 지수가 떨어졌던 모두 다 둔화 시그널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경기가 둔화되면 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제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둔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가져가면 경기가 더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양방향 다 양날의 검이다라는 뜻에서 상당히 이제 최악의 그런 이제 경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좋지 않고 디플레이션도 좋지 않지만 지금은 그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달치의 그런 이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완벽하게 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 최근에 산불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LA에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도 좀 이제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저런 구매자 지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지나고 났을 때 새로 지표들이 통계가 되었을 때 그 산불이 영향이 좀 지나갔을 때를 봐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지금 우리가 뭐 크게 지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둔화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기술주들이 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달러는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인플레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환율로 넘어갔을 때 오늘 원달러가 10.3달러가 떨어졌습니다. 10.3원이죠. 그래서 1428원까지 원달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금 아래로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우리가 보던 이상적인 하락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라가기만 하던 추세가 꺾여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한국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이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의 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뭐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움직임 입장에서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동안 낮추지 못했던 것은 이 환율이 너무 높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1,5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좀 내려오면서 특히 이제 2월 26일인가 27일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결정될 겁니다. 아마 저는 내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는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근데 뭐 내렸다 올랐다 반등하면서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환율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달러에 대한 지표가 하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코스피에 대한 그런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뭐 지금 이틀 정도, 3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고 조금 꺾여 버렸지만 상승폭을 크게 지금 반납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확실히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와는 우리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떨어질 때는 그 두 증시가 열심히 이제 반등하거나 고점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서는 우리는 반등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일본 증시들은 좀 조정을 받거나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 메리트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이 투자자가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원달러가 점점 안정화가 될수록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는 달러보다는 원화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달러를 팔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금이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로, 대체 자원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지금 한국으로는 쉽사리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리밸런싱 이후 3월부터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는 계속 집중되고 있고 금융 투자가 좀 매도했고 뭐 특별하게 오늘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뭐 고점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팔았지만 뭐 코스닥은 그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도 매수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수급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안정화되었고요.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선물 지표는 그래도 상승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좀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완전한 그런 둔화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잠깐 이제 뭐 투매 매물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막상 이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70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빠르게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3.8달러, 3.9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미국의 채권 금리 4.43% 정도고요. 한 달 내로는 이제 거의 뭐 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둔화 시그널이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채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도 높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높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서 조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어도 문제가 되고 물가가 높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계속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미국이 부채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그런 상황도 느껴지고 있고, 안전자산이라든지 그런 수요도 높은 상황에서 이제 투기성 이 자금들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묵직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지금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가는데 모든 것을 베팅하면 지금은 자칫 이제 시장이 무너졌을 때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짚으면서 계속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50원 하락해서 2.94% 하락했고요. 28,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적었고요. 50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주목할 필요 없습니다. 거래량은 960만 주로 1000만 주 아래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또 이어졌죠. 증시 전체가 눌러졌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내려갔고요. 특히 코스피 하락 대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둔화 시그널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장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라든지 혹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모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지표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그 다음에 발표되는 PCE 지표라든지 이제 3월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물가 지표들을 또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도 보았고 차트는 지금 고점을 찍고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3, 4일 정도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크게 지금 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도 며칠 조정 받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고점을 찍고 이렇게 상바닥을 다지는 그림이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정도 라인 수준에서 28,000원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일 월요일이고요. 28일 이제 금요일이 리밸런싱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포함된 이 장이 열리는 것이 3월 4일이기 때문에 28일까지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 있고요. 그게 26일, 27일, 28일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일단 증시 전체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번 주 후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원전,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힘을 보여줄 것인지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수목금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리밸런싱 되는 데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간의 상승 이후에 또 3월 초에서는 조금 꺾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번 주는 조용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은 좀 주시를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17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8만 주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금융 투자 39만 주 매도하면서 많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가지고 100만 주 이상 매도했고요. 확실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투자에 대한 매수세는 저렇게 또 차익 실현을 보고 금방 빠져나가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가를 좀 올리는데 수급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단기 수익을 보고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 투자자도 최근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지금 각각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25% 근처에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잔고는 지금 이제 39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또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차 잔고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일단 3월 초가 아니라 3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에 대한 그런 공매도 잔고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제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저것도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체결이 210만 주, 그 다음에 창환이 150만 주 되어서 체결이 좀 더 많았고요. 이 대차 잔고 또한 1300만 주 수준에서 다시 1520만 주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단기간의 이러한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공매도 재개 전에 또 점점 대차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은 18만 주 매도해서 당일이 41만 주 플러스로 잡혔는데요. 25%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변동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팀 코리아죠. 일제히 체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원전 계약 막바지 협상을 위해서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주호 사장이 체코, 한국 원자력 산업 컨퍼런스를 참석하는데 3월 두코바니의 원전 본계약 체결에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체코에서 왔었고요.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폴란드에 대한 그런 LOI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또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코 내부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언론도 좀 나오긴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제 노이즈성으로 계속 이제 그런 소식들을 퍼뜨려서 체코 자국의 이제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확실해지는 그런 이전에 그런 소식들을 계속 퍼뜨려서 어떤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를 밀고 있는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체코의 야당 쪽에서는 프랑스를 밀고 있다고 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K원전을 지었는데 만약 그게 건설이 좀 지연이 되거나 예상보다 차질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다음 거를 프랑스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일종의 작업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은 본계약은 뭐 100%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위급 인사들이 벌써 이제 거의 협상을 끝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갔을 때 거의 최종 이 의견을 나누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이 같이 간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확실히 좀 도장을 찍고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사업에 대한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와 발주처 CZ
그다음에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사와도 회동을 한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뭐 거의 체코 장관이 와서 요청했던 것들을 답변을 마련해서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3월에 언제 이제 본계약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시기가 벌써 왔죠. 벌써 2월 말이고요. 이번 주 지나면 3월입니다. 이제는 체코에 대한 본계약도 중요하지만 체코 본계약은 이미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그 말고 이제 제2의 원전이 수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튀르키예와 사우디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산업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정책 실장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양국 에너지 관련 고위급과 면담을 가지고 원자력을 포함한 전력망, 그 다음에 수소, 석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튀르키예에 대한 그런 원전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가 나왔었고요. 2050년까지 튀르키예는 20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큐 원전을 건설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는 러시아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노프와 트라키아 지역도 진행 중인데 여기 시노프는 아마 중국 쪽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트라키아 지역은 또 러시아라든지 한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튀르키예 사업은 한국이 검토는 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튀르키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튀르키예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 튀르키예 시장보다도 사우디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지금 이제 전력망 확충, 그 다음에 대형 원전, 청정수소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많이 관련이 있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에는 투와이크 주단조 공장, 세계 최대 주단조 공장을 건설을 완공하게 되고요. 그게 뭐 건설 기간이 좀 늘어났는지는 아직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중반에는 건설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설이 반입되고 본격적으로 사우디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자재들이 나오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합작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거 지었다고 해서 사우디 인력들이 들어가서 모든 기자재를 사우디가 생산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자재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합작사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분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발주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우디 LNG 시장도 굉장히 크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으로 가냐 중국으로 가냐 계속 이제 이 협상을 저울질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좀 더 힘을 주고 있죠. 특히 트럼프 정부 와서 푸틴과 이제 뭐 이 사우디에서 협상을 하겠다, 그죠? 이런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종전 협상을 사우디에서 하듯이 이 사우디에 대한 존재감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원전 산업이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 건설사를 한국으로 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사우디 원전에 대한 이 건설은 지금 2파전입니다. 중국과 한국 2파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웨이스팅하우스와 이번 협의에서 중동 쪽은 한국이 하기로 아마 협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한수원 혹은 한전에서 수주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우디 시장은 개인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꼭 원전 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이제 SMR이라든지 최근에는 쏙 들어갔지만 네옴시티도 곧 한번 다시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져서 이 네옴시티에 대한 자금들이 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속도가 늦춰지고 좀 조용한 상황인데 분명히 이제 사우디도 그 엑스포라든지 그런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네옴시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이 웨이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주한 불가리아 20조 원전이죠. 코줄로두이 원전을 이제 부지 신청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인허가 첫 번째 단계를 지금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은 지금 이제 현대건설로 정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현대건설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건설을 시공을 많이 해봤고요. 특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건설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기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폴란드 원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 프로젝트도 웨스팅하우스가 누구에게 원자로를 제작을 요청할 건지도 보여집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과 그런 이제 본격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국가에다가 본인들의 그런 설계도를 넘겨서 원자로를 만들거나 기자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도면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상황일 거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업체가 만드는 게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본인들이 이득을 챙겨갔다면 본인들도 무언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취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기자재를 발주하는 조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022년 정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소송을 하기 전에 6월달 정도에 찾아왔었습니다. 사장단이. 그때 제안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공 쪽과 그다음에 기자재를 맡고 그다음에 수주 자체는 웨스팅하우스가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았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치열한 소송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마 교통정리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제 시공과 기자재 발주를 받으면서 진행될 거고 어떻게 보면 한수원과 한전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전체 시장 파이에서는 이 주도권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교통 정리를 통해서 워낙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동이라든지 그런 일부 이 본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을 시장권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랬던 저랬던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UAE 원전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전이 낼 거냐, 한수원이 낼 거냐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분쟁이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고 국제 중재까지 간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UAE 원전이 지금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잘 완공을 해서 상업 운전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에 대한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근데 그 비용 자체가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요거를 누가 좀 이제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대한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은 좀 해외 보았을 때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더라도 저렇게 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안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익률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이제 공사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첫 공사였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첫 공사였고 특히 사막지대에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악의 환경 조건에서 잘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워낙 크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30기가와트 원자력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6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본격적으로 지금 원자력에 대한 힘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도와 이제 미국이 또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원자력 입장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시키기 위해서 인도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AP1000 모델이 이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2차적인 이득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던 아니면 이 기자재 발주를 받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가 됐든 도가 됐던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2060년까지 42기가와트, 뭐 조금 멀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좀 공격적인 목표치를 잡을 만큼 인도네시아 또한 미래에 대한 수요를 높게 보았고 원전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독일에 대한 총선 결과가 나왔고요. 결론은 이제 지금 현재 집권당이 아닌 이 중도 우파 쪽으로 지금 집권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도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독일 또한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이라든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믹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특히 믹스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재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이 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왔다. 전성기급으로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종목만 보면 아주 이제 길게 보아도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번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미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든지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너무 치솟는다라든지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렸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 또 경기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아주 큰 위기는 아직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 정도에 조금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막연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주시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매일매일 시장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좀 잘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